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파트너 김하혜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길지만 다 우리 시험에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계속 반복해 공부해 주세요. 이 시간 주거민법 레벨업 과정 제7회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물상대위성이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 일부를 편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거든요.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피담보 채권 전부 편제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받았죠. 그럼 일부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같은 말입니다. 3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 일부를 편제 받았더라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불가분성을 설명합니다. 4번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예를 들어 10세대 주택이 있다. 그럼 10세대 주택 소유권이 달라요. 10세대 주택 창문 등을 공사한 완성한 하수급이니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그다음 말이 포인트죠. 한 세대를 점유해서요. 왜냐면 사람이 몸이 한 개라 10세대 다 점유할 수 없죠. 한 세대만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그다음 틀렸습니다.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 틀렸고 우리 판례는 주택 전체에 대해 시행한 피담보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만 점유할 수 있죠. 나머지 9세대를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때는 우리 판례는 그 한 세대에 시행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주택 전부에 대해 시행한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자, 유치권의 임의 규정이죠. 5번 유치권을 발생을 배제, 포기, 특약은 유효죠. 유효. 임의 규정이라 배제 약정 유효입니다. 6번 유치권 폐지 특약이 있네요. 그럼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꼬시는 거죠.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7번 주의하세요.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뒷부분 맞았네요. 앞부분 주의하세요. 법에 정해진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약정이 아니에요. 8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됩니다. 맞는 말이죠. 네, 9번 주의하세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거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돌려준 거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로 이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돼요. 그냥 물건 돌려준 거다. 이렇게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돼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그때 채권자가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9번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9번, 10번 비교해 보세요. 10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 유치 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죠. 이게 이제 제3자죠. 채무자가 아니라 위탁받은 제3자. 그럼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유치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제3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자,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이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10번처럼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 유치 방법으로 포관 위탁받은 자도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1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죠? 폐지 약정 유효죠. 근데 이 약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를 같은 말로 그 이외의 자 살짝 써두세요. 그 이외의 자 이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그 이외의 자도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성질이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물의 유물없다 외워요. 우물의 유물없다. 우물파도 고대 유물 안 나오죠? 우물의 유물없고 나머지는 99%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물의 유물없고 나머지는 다 인정됩니다. 아까 불가분성 인정된다 그랬어요. 네, 여기 없는 거 경매 신청권 인정됩니다. 다음 별채권 뭔지 몰라도 인정돼요. 그리고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비용상한 청구권 인정된다. 등등 여기 있는 것 빼고 다 있다면 100% 아니지만 99% 맞습니다. 그럼 자 12번. 자 12번 오세요. 유치권자에게는 우수면 조건 없죠? 우물이 유물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1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 경매할 수 있죠. 위에 우물에 유물 없다. 박스 없죠? 그럼 다 있다. 경매할 수 있지만 12번처럼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1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인 금전을 수취할 수 있죠. 과실 수취권 인정됩니다.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도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치권은 우물의 유물 없죠. 그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인정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묻혀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500만 원 대신 500만 원짜리 금반지 주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저기 채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거죠. 빨강색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은 그냥 아무 뜻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찍어서라도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하세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그럼 16번은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나왔죠. 권리금 나오면 볼 거 없어요. 마지막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17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중간에 숨겨놔도 다 보여요.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다 없다죠. 다음 18번 건축 자재를 매도 이게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그 매매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 대금입니다. 즉 건축 자재가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오죠. 콘크리트 돈 주고 사오죠. 이게 다 매매대금이에요. 마지막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게 매매대금이고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19번 토지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나왔죠? 보건 복지 지상물 매수 나오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20번이 유치권은 임의규정이죠. 이렇게 임대차에서 원상회복 약정하면 이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배제 약정이죠. 그럼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죠. 이게 유치권 배제 약정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 위에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익비, 원래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세요.
다음 두 판례 같이 비교하세요. 자,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정착물. 그럼 이건 아직 독립성이 없고 토지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건 아직 정착물은 토지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달라요. 자, 이 정착물의 비용을 지출했죠. 여기처럼 토지의 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목적물이 달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2번 똑같죠. 건물 신축 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아직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독립성 없어요.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소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여러분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독립성이 없잖아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착물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21번에서 토지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목적물이 달라요.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죠? 아래 정착물에 돈 들인 겁니다. 결국 둘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그래야 유치권 행사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23번 유치권은 물권이라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죠. 즉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은 제한물권이고 모든 제한물권은 자기 물건에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게 24번입니다. 두 개 비교합니다. 자기 물건에는 성립할 수 없다. 24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건물 수급인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어떤 경우 이럴까요? 실생활에는 거의 보기 힘들죠. 실생활에는 도급인이 재료를 사주기 때문에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해도 이 건물은 보통 도급인 소유거든요. 그럼 도급인 소유라 수급인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긴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건물 소유자래요. 그 말은 수급인이 자기 재료로 건물을 싹 지은 겁니다. 그럼 수급인이 자기 재료로 건물을 다 짓고 나중에 모든 비용을 도급인에게 한꺼번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수급인이 자기 재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예요. 그럼 내 건이가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아요. 모든 제한 물건 똑같습니다. 25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 즉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죠. 유치권은 이게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그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그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개 지문 잘 비교하세요. 자,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을 하기로 했죠. 끝부분에 자,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봐서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신청 등기입니다. 또는 그 경매 신청으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다시 경매 신청이 기준이에요. 경매 신청 등기를 봐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이 기준 아닙니다.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체납 처분 압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유치권 성립 시기가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봐야 됩니다. 그럼 26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즉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7번도 끝에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는가 후에 취득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27번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치기 전의 목적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더라도 아직 유치권 성립 안 했죠.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이지에서 유치권이 성립했네요.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18번 28번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중간에 이 말 절대 속으면 안 돼. 중간에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첫째 줄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29번도 마찬가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그럼 29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가압류 기준 아니라 했어요. 체납 처분 압류 기준 아니에요. 이게 먼저 되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이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경매로 인한 여기 압류 효력 발생 전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잘 비교하세요. 이 지문들은 오히려 중개사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번 유치권자는 뇌물관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정해야 됩니다. 3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공하면 30번처럼 이 선관 의무 위반이 됩니다. 32번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 의무를 위반하면 그럼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3번 유치권자가 동일 채권 즉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복수의 유치물 유치물이 10개다 10개 유치하고 있네요. 10개 중 일부를 채무자 승낙 없이 타인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관 의무 위반이죠. 그럼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건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돼서요. 근데 항상 잘못에 비례해서 제재를 가야겠죠. 복수 유치물 유치 물건이 10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선관 의무 위반하면 그 2개 위반한 물건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 안 돼요. 전부 X. 위반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잘못에 비례해서 제재를 가야겠죠. 전부가 틀렸습니다. 324번 유치물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걸 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대신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인정되는데 그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여기처럼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된 게 손해배상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가? 우리 판례는 유치권은 본권이죠. 유치권은 본권이고 본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 내 행사할 걸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같은 본권 소멸에 따른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204조 3항에 따라 1년 내 행사하라면 너무 가혹하거든요. 너무 가혹하니까 이때는 1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하세요.
35번은 방금 33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복수의 여러 개 물건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그 하나의 피담보 채권, 그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하게 됩니다. 36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우리 판례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적법점이죠. 단,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는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37번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37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소멸시효 진행한답니까? 진행하지 않는답니까? 진행한다죠. 유치권을 행사해도 진행하고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1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1번 끝에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앞에 협의취득은 이게 매매거든요. 두 글자로 매매죠. 그러면 그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입니다. 그 매매대금은 물상대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처럼 1번, 4번 같이 보세요. 매매대금 나왔죠? 그럼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의 사유는 정해 있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X, 임대차 차임 X입니다. 1번은 맞았고 2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제사가 압류할 수 있죠.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제3자가 압류해도 됩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3번처럼 주의하세요.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공용 징수된 경우 보상금이 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에게 지급돼 버리면 물상대의 못합니다.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류는 2번처럼 제3자가 해도 되지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지급된 후에 압류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때는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매매대금 물상대의 X예요. 5번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한 거죠. 근데 전세권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더 이상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거든요. 그걸 압류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습니다. 단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여기처럼 이제 경매 실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6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고 이게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아새끼는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양도할 수 없어요. 7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시효완성 소멸하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부종해서 소멸합니다. 8번 저당권은 실행 비용도 다 담보하는 거죠. 9번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등기할 때는 등기법에서 이 피담보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죠. 10번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죠. 이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죠. 채무자를 위해서 물건으로 보증승, 물상 보증인이 됩니다. 11번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죠. 근데 12번 전세권은 될 수 있죠. 13번 지상권도 될 수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죠?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죠. 이 전세권과 지상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권은 같은 용의 물권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답니다. 14번 저당권 여력은
그 다음 이 말은 절대 읽지 마세요. 이 말이 원칙적으로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적 풀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나라 모든 시험, 우리 모든 과목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럼 14번 저당권 여력은 부동산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칩니다. 15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다 미쳐요. 설정 후에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16번 저당권 목적물 건물에 중축됐네요. 중축은 독립성 있는 거 봐야 돼요. 중축되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죠.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라 특별한 약정이었으면 그 부합물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게 됩니다. 17번 경매 1차 매수인이 중축 나오면 독립성 있는가 봐야 돼요. 중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합은 독립성 없다는 말이죠. 그럼 16번처럼 독립성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 여력이 16번처럼 미칩니다. 미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경매의 목적물로 평가될 필요 없죠. 평가되지 않더라도 저당권 여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 매수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꼭 평가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합돼서 16번처럼 저당권 여력이 미쳤다가 더 중요합니다. 저당권 여력이 미치기 때문에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경락이 매수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은 패턴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기 18번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다 보면 이렇게 건물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건물 전세권 했죠. 건물 전세권이나 이렇게 건물 저당권이 나오면 끝에 이렇게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라고 끝납니다. 이렇게 패턴을 기억하세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건물 저당권이나 또는 건물 전세권 똑같아요.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은 끝에 뭐로 끝난다? 여기처럼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아무 데나 미치면 안 돼요. 어디에 미친다?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라고 끝납니다. 그럼 19번이 응용 문제죠. 19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또 건물 저당권 나왔죠. 그럼 항상 주의해야 돼요. 어디에 미친다?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에 미쳐요. 미칩니다. 토지 임차권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18, 19가 같은 말입니다. 20번 주의하세요. 이렇게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저당권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지막에 토지 사용권, 지상권에 미친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전세권에도 했습니다. 지난주 전세권에도 건물 전세권은 끝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세요. 21번은 끝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21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말 아파트 1001호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그럼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여력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죠. 22번도 끝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어디에 있죠? 토지에 있어요. 토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은 여러분 건물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나요? 그럼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입니까? 아니죠.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라 미치지 않습니다. 23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또 저당권은 어디에 있어요? 토지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 여름의 임목은 등기한 나무고 이 등기한 수목은 22번처럼 법적 운명이 건물과 똑같기 때문에 토지와 전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끝에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24번은 차임채권이죠.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실에는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압류 후만 미쳐요. 압류 이후만 미치게 됩니다. 25번 당사자는 설정계약 약정으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게 약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이 미친다는 358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가 설정계약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제3취득자죠.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죠. 글자 수가 달라요. 채무자는 채무자 세 글자. 근데 제3취득자는 다섯 글자죠. 그러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가에서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27번은 끝에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가 우선 상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3취득자는 자기가 부동산 보존 계량을 위해 지출한 그런 필요비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8번은 제3취득자 해당하고 물어봤죠. 그럼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나와도 쫓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3취득자란 이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얘들은 부동산을 점유하죠. 다 점유하고 있죠. 저당권이 경매에 나오면 다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말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럼 경매에 나와도 안 쫓겨나죠? 그러니까 안 불쌍해서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번은 논점이 있어 29번.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전이든 후든 상관없어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도 우리 법원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전이든 후든 아무튼 이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28번처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0번 채무자가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옛날에 물권법 총론에서 PPP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 내용이죠. 31번 지문이 길어요. 끝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31번 건물 건축 개시 전 나대지 저당권이 설정.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나대지 건물 없잖아요. 그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32번 제일 끝에 저당권과 유치권이 소멸한가 물어봤죠. 근데 이게 무조건 틀렸죠. 그럼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죠. 1번 저당권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이 자체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럼 32번 처음부터 봐요. X 건물에 갑이 1번 저당권 취득가 있고 이어서 우리 전세권 취득했다. 그 우평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 있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이 정의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경우 항상 경매는 여기 평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2번 저당권이 경매예요. 2번 저당권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죠. 그럼 1순위 저당권부터 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 소멸해요. 그 밑에 전세권 소멸합니다. 2번 저당권 소멸해요. 근데 유치권은 살아남죠. 경매 나오면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이것만 지우면 돼요. 지우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럼 나머지는 다 소멸하죠. 나머지
여기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다 소멸하고 유치권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례 3번 민법 365조에 따라 토지금을 일괄겸해내어 일괄겸해 청구한 토지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대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겸해는 이렇게 저당권이 토지만 있거든요. 토지만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건물까지 경매하는 겁니다. 단저당권은 여기 토지만 있죠. 토지만 있고 건물에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324번 갑은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겠다. 근데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단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철거되지 않으니까 굳이 일괄겸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괄겸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35번 갑이 또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여기 후죠. 후 설정자 을이 설정자죠. 을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죠. 이때 갑은 자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 청구 이게 일괄경매죠.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 이가 일괄경매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을이 설정자죠. 을이 설정자고 갑이 저당권자죠. 그러면 이 빚쟁이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여기 을소유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고 또 저당권 취득한 후에 건물 축조에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럼 철거될까봐 일괄경매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일괄경매 나오면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34번은 법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괄겸해 인정할 필요 없고 5번은 법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경매에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볼게 여기 설정자 소유 건물인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봐요. 법지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36번 갑이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평이 제3자가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 건물은 설정자 을소유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괄겸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갑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겸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7번 주의하세요. 갑이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평이 토지의 지상권 용의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여기까지는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36번하고 똑같죠. 36번하고 똑같이 지금까지는 일괄경매 청구 못하는데 드디어 설정자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네요. 이제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잘 나누세요. 이어서 근저당권 공부하겠습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죠. 채무자의 책임 한도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2번 근저당 후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채무이자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3번 피해자문제 확정 전이라 채무 범위나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5번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있어야 되죠. 저기 예를 들어서 물품 공급 계약 같은 계속적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에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번과 연결되죠. 7번 채무자의 채무액을 3억 5천 써보세요. 3.5억, 3억 5천. 그럼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은 3억 써보세요. 그럼 5천을 초과하죠? 이걸 초과하는 경우, 자, 물상부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6번처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죠. 전액을 변제 안 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 틀렸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또 3억 5천 써봐요. 3억 5천. 다음 채권 최고액 3억 써봐요.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자네요. 여러분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물상부증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9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됩니다. 10번 앞에 잊지 마시고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거죠. 11번부터 경매가 중요하죠. 자, 경매 신청은 경매에 나오면 경매를 누가 했는가 비교합니다. 이 세 지문 비교해요. 11번은 경매 신청 누가 했죠? 후순위가 아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자기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가 아니라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12번 누가 경매했어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면 자기 건 언제 확정돼요? 여기 경매 신청 시 맞았죠? 11번처럼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여기 경매 신청 시 맞아서요. 경매 신청 시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죠. 확정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후 경매 신청이 취소됐어요. 그래도 이미 확정됐죠. 경매만 중단된 겁니다.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그냥 중단된 겁니다. 13번은 누가 경매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다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죠. 그러니까 11번과 13번이 서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입니다. 1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네요. 그럼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죠.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네, 지금까지 물권법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약법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은 이거 외워두세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의 시험이 나오고 얘들은 다 불락이 싸유합니다. 불로식, 낙성, 쌍무, 유상이죠. 요식 X, 요물 X, 편무 X, 무상 X에서 불락이 싸유하세요. 자, 1번 매매 계약은 낙성, 요물 틀렸죠.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이번 교환 시험범위죠. 그럼 무상이나 유상이고 불로식입니다. 3번 증여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낙성 맞고 다 불로식이에요. 대부분 불로식입니다. 4번 도급계약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낙성계약이에요. 그리고 쌍무계약입니다. 5번 임대차는 불락이 싸유, 유상 맞았고 쌍무, 낙성, 불로식 계약이죠. 이거 전부 다 알게끔 정확히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히 OX가 아니라 지문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 계약 성립가입니다. 자, 청약과 승낙은 자동 판매기를 대입하세요. 자판기를 커피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합니다. 그럼 자판기 누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자판기의 승낙이 뭐죠? 동전 투입하고
커피를 뽑아야겠죠. 커피가 500원이면 여기처럼 길바닥에 500원 뿌리면 커피 나오지 않습니다. 동전 투입구 내야 돼요. 두 개 잘 비교합니다.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 맞죠?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4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이죠. 자판기에 커피 500원, 300원 정확히 써 있습니다. 5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유인이죠. 청약이 유인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고는 분양사무소에 오게 꼬시는 청약 유인입니다. 6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청약이 두 개네요.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양청약이 발송이 아니라 도달한 때입니다.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7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냥 승낙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 거절이라 계약 성립하지 않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8번 청약은 원칙 처리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는 처리하려면 앞에 도달 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도달 전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9번이 격승발,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할 때 성립하죠. 이걸 앞글자 격승발에 외워요. 격승발, 격승발.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예요. 격승발, 격승발.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6번은 청약은 격승낙 아니죠. 그러니까 다 도달주의입니다.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10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다음 제한내역자가 되어도 발송할 때 유효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번 청약자가 청약 효력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발송할 때 살아있죠. 청약은 유효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두 개 잘 비교하세요. 12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하면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청약자가 뭐라고 표시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이 청약자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개무시하면 된다. 13은 똑같죠.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표시하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되죠.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12번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13번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됩니다. 14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맞죠? 법조문 그대로죠? 사실 안 때 하면 틀려요. 인식한 때 틀리고 사실 있는 때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운전자 얼굴 본 적 있나요? 없죠. 운전자와 굳이 말 안 해도 이 사실 있는 때가 교통카드 띡 되면 운송계약 성립합니다. 자, 15번 청약에 위임받은 자가 다음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하면 여러분 이 밑줄은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이 밑줄은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청약이죠. 그럼 청약하면 계약이 즉시 성립합니까? 이게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죠? 틀렸습니다. 저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청약유인 대표적인 예가 알바 구함, 직원 구인 광고. 알바 구함 1시간에 15,000원 그래서요. 그럼 청약에 여기 꼬시는 이게 청약유인입니다. 그럼 청약유인 받은 자 A라는 사람이 이거죠. 제가 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다? 제가 일해도 될까요? 라고 나에게 청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승낙해야겠죠. 마음에 안 들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죠. 그럼 즉시가 아니라 내가 승낙해야 성립해요. 16번 합의 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아까 유상구 나왔죠? 그냥 승낙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17번. 그다음에 일방예약.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본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예약을 하죠. 여러분, 영화표 예약. 본계약 요소 확정되어 있죠.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겠죠. 영화표. 무슨 영화, 몇 시, 몇 분에 예약하잖아요. 또 기차표 예약도 본계약 요소가 확정될 수 있어야겠죠. 뭐 KTX 어디 가는 거 몇 시라고 해야겠죠. 이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일방 예약이 성립합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은 양을 공부했지만 다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이라 꼼꼼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강의를 공부할 수 있고 오른쪽 영상은 2차 과목 중개사법 습강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중개사법 김하윤 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